반갑습니다. 단단한 목사의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강론 남은 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건축까지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건축 다음에 다루는 주제가 우리 이제 해와 그림입니다. 그림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각 시대별로 있죠. 대표 그림들을 갖다 시대와 연결할 줄 알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의 주요한 포인트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때도 주요한 포인트가 없는데 그나마 시험에 언급되는 게 이제 2번과 4번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고려 후기에 건문세족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얘들이 되게 구복적 성향, 현실에서 복을 비는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을 갖다 반영하면서 불화들, 부처님의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해어의 양유관음도, 수월관음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성향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그림들의 정확한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민왕 있죠. 공민왕의 천산대립도라는 그림. 아무래도 이때도 원의 간섭을 갖다 받고 있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그게 원의 그림화풍의 영향을 받아서 천산대립도라는 두 남자가 사냥하는 그림이 이제 공민왕에 의해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제 관련된 그림인데 그림을 보면서 뭐 굳이 구별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가볍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가는데 조선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갖다 엄밀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선 전기 15세기 그러니까 조선 전기 중에서도 좀 초기에 있죠.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 두 개의 그림의 전반적인 이제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든지 흐름을 보시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뭐 송원의 화풍을 받아들여서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하였다. 우리나라 모든 문화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독자적인 문화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문화 중 일부가 이제 일본의 영향을 갖다 미치기도 한다. 일본이 이제 조선 전기 시대 때 일본의 이제 무로마치 막부 시기예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 두 개의 그림, 여러분 그림까지 봐두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이제 작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게 이제 조선 전기 중에서도 15세기 초기 때 있죠. 조선 전기를 갖다 대표하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매칭을 잘못 시켜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사관수도예요. 고사관수도. 강희안이란 인물이 쓴 그린 고사관수도예요. 수준 높은 손비가 있죠. 물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그림.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이 있죠. 목류도원도. 안견이라는 전문화가, 얘는 선비예요. 선비. 사대부예요. 근데 안견은 이제 전문화가예요. 이 전문화가가 세종의 아들이자 수양대군 있죠.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갖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있죠. 천국 같은 비슷한 세상을 갖다 꿈에서 본 거예요. 그 그림을 갖다가 화가인 안견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안견이 이제 꿈에서 거늘던 있죠. 그 도원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게 목류도원도예요. 자, 이 두 개의 그림 15세기랑 꼭 연결해 주십시오. 작가 그리고 이제 그림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림으로 나오기보다는 뭐 이 명칭으로 고사관수도 혹은 이제 목류도원도로 나오라는 게 일단 없습니다. 근데 그림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은 있죠. 둘 다 세조 수양대군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먼저 이제 요 안평대군이란 인물은 누구냐면 수양대군 세조의 동생으로서 있죠. 재상들 김종서 같은 사람들이랑 편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양대군한테 제거당하는 인물이 안평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꿈을 꾸니 있죠. 요 목류도원도 요 세계가 4, 5세기였던 거예요. 예지몽을 꾼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갈 세상을 갖다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고사관수도 강희안도 세조랑 관련이 돼 있어요. 강희안의 절친이 누구였냐면 사육신 중에 대표적인 성삼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성삼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세조한테 잡혀가요. 잡혀가서 이제 국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문 과정에서 세조가 직접 물어봐요. 야, 너 희안이랑 절친이 아니냐? 희안이도 그 영모에 가담을 했지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사문이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취향이 좀 희한해가지고 취향이 희한해가지고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희한이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탁해가지고 희한이는 겨우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요 고사관수도 그림을 보시면 있죠. 뒤쪽에 아주 가파른 절벽에서 폭포가 흐르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폭포에서 흐르는 물이 여기 고요하게 맺혀 있는 그 모습을 갖다 선비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급변하는 그 폭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변하는 조선의 정세, 세조의 개우정난 같은 정치적 상황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강희안은 개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정치적 현실을
등 돌리고 있죠. 그냥 자기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강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류도 온도와 고사관수도를 세조와 연결해 가지고 있죠. 같이 꼭 정리를 갖다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사림의 시기로 가버리면 사림들의 성향을 반영한 문인화들이 유행하게 돼요. 사림들의 어떤 뭐 숭고한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 상징하는 매, 남, 국, 죽, 사군자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이제 그림이라든지 뭐 작가 이런 것들은 고난도 심화 단계에 가서 기억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매남국죽, 소나무, 뭐 대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매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림의 성향을 반영하면서 16세기경에 많이 그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물화풍에 있지 않습니까? 사군자들 이런 것들 유행하다 보니까 요거랑 거의 비슷한 정물화풍에 있죠. 사군자는 아니지만 정물화풍의 그림들이 또 유행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이제 정물화풍에 제가 그림을 다 매칭을 갖다 제대로 못 시켜놨죠. 교과서에는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물화풍의 그림들이 또 유행을 하는데 그 그림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되는 거예요. 초충도. 초충도로 신사임당의 초충도 그리고 이제 16세기경의 문인화들 사군자 같은 것들 많이 그려졌다. 요 정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조선 전기 15세기의 2개의 그림,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있죠. 또 새로운 이제 화풍들이 이제 등장하고 요 그림들도 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첫 번째 이제 조선 후기 때 새롭게 등장하는 화풍 중 하나가 조선 후기가 되면 중국의 명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 정통성을 갖다 우리가 계승했다는 소중화 사상 같은 게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 가면 우리 이제 역사적 자주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있죠. 이런 역사적 자주성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풍도 있죠. 우리 그림을 갖다 우리 산수로 갖다 그리는 그림 화풍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림이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산들을 갖다 화가들이 그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있죠. 진경 우리의 산수로 갖다 실제로 보면서 있죠. 우리의 산수로 갖다 그리는 진경 산수화가 이제 영종조 무렵 17세기 말에서 19세기 무렵 때문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이제 정선이라는 인물이 있고 있죠. 요 정선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화풍을 갖다 참고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화풍 진경산수화를 갖다 개발해내는 거예요. 이 진경산수화의 특징은 일단 우리 산천을 갖다 그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선이 개발한 진경산수화의 화풍 뭐 특징 보면 뭐 4번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나오고 있죠. 어쩌다 한 번씩 언급되니까 심화 단계에서 챙기면 됩니다. 심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정선의 이제 제작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선의 이제 2개의 그림은 여러분 눈여겨서 봐주시면 돼요. 겸재 정선이라는 인물이 진경상수를 갖다 상징하고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2개의 그림이요. 하나가 이제 인왕제색도고 하나가 이제 금강전도입니다. 얘들은 이제 사진으로도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림들이니까 눈여겨 봐주세요. 그러니까 요 2개를 갖다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자 인왕 할 때 인자하다 인자 생각해서 산이 되게 인자한 거예요. 곡선이 많아요. 곡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선의 금강전도는 우리 금강석 하면 뭔가 좀 날카로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날카로운 산세를 갖다 자랑하는 산, 그게 이제 금강전도, 인왕제속도와 금강전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또 새롭게 이제 유행했던 또 하나의 화풍 중에 하나가 서민들의 성장, 백성들의 성장을 갖다 반영하는 그림들이에요. 2가지 부류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풍속하고 하나는 이제 민화예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풍속화는 있죠.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전문화가 유명한 전문화가들이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민화는 뭐냐면 서민들이 즐기던 그림이요. 시장통에 팔던 까치 오랑이 그림 같은 거 서민들이 시장에서 하나쯤 사가지고 집에 벽에다 걸어놨을 법한 그림들, 그게 이제 민화고, 풍속화는 전문화가들이 백성들의 서민들의 삶을 갖다 그려놓은 그림을 갖다 풍속화라고 한다. 요 2개 다 이제 조선 후기 때 유행하게 되는 서민들의 백성들의 이제 삶이 성장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3대 풍속화가가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 긍제, 김득신이 있고 있죠. 김홍도와 신윤복은 거의 A급, B급 정도고 긍제, 김득신도 시험에서 이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조선을 대표하는 우리 정근대 그 해화를 갖다 대표하는 이제 김홍도라는 인물과 관련된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당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 백성들의 이제 삶, 생활을 갖다 소탈하고 익살스럽게 그림,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홍도가 원래는 도와서 전문 그 화가였어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요
풍속화 말고도 있죠. 영종조 어진이라든지 화성행차도라든지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갖다 그립니다. 뭐 진경산수화 이런 것도 다 그려요. 근데 이제 김홍도의 그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풍속화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해원신윤복. 해원신윤복도 김홍도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홍도가 영조에서 종조까지 활동을 했고, 특히 종조한테 되게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해원신윤복도 대략 이제 종조 무렵, 김홍도보다 조금 늦게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기록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윤복 같은 경우는 되게 행적,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었다, 그리고 어디서 살아갔다, 이런 기록들이 정확하게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의문이 많이 남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윤복이 그렸던 풍속화의 특징을 보면 남녀 간의 연애라든지 기생 등 되게 여성스러운 섬세한 필체로 이제 그려진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윤복에 대해서 이거 혹시 남장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신윤복이 남장 여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필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적의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윤복에 대한 이제 의심들을 갖다 낳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김득신과 관련해서는 긍제 김득신은 솔직히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신윤복이라든지 김홍도보다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림을 두 개나 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김홍도 그림이랑 김득신 그림을 갖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갖다 보여주면 김홍도 그림이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반상도라든지 바족도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조선 후기 그림, 그리고 작가를 갖다 연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미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겼던 그림들이요. 까치나 호랑이 그림, 그리고 이제 문자를 통해 가지고 뭐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백성들이 이제 민중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갖다 문자화 시켜 놓은 그림들, 이런 것들을 갖다 시장에서 사 가지고 하나씩 벽에 걸어 놨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 후기 가면 청나라를 통해서 서구적 화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이 서구적 화풍에 영향을 받는 그림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강상의 영통골 입구도 간단하게 봐주십시오. 원근법이라든지 서양 수치화 기법 같은 게 반영된 그림입니다. 나머지 뭐 복고풍이라든지 뭐 기타 그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해화로서 이제 뭐 거의 D급, E급 정도 가니까 이러는 거는 심화 가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임진을 한 이전의 작품으로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있지 않습니까? 해야 들어갔다 구별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의 두 개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그림이 문제화돼서 정답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견의 목류도원도, 강ян의 고사관수도, 요 두 개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김홍도의 서당도라든지 정선의 인왕제석도, 이런 거는 이제 조선 후기와 관련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제 화풍의 그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선 전기 두 개의 그림을 골라낼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18세기 미술의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인왕제색도이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문제에서 친절하게 인왕제색도라는 이름과 사진을 같이 줄 때도 있지만 요즘은 그냥 사진만 딱 주면서 야, 이 그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작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겸재 정선이 되는 거고, 조선 후기 있죠. 진경산수화가 되는 거죠. 이 진경산수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양화 기법 수용. 서양화 기법 수용은 있지 않습니까? 강세왕이고, 그리고 남녀 사이의 애정을 감각적 해학적, 요거는 이제 신윤복이에요. 두 개를 갖다 섞어서 오답을 구성해내요. 이런 거는 곤란하기 쉽죠. 그 다음에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자, 이거는 이제 김홍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김홍도도 다양한 그림을 그렸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감어린 풍속화를 갖다 그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진경산수화를 즐겨 그렸다. 이게 겸재정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고금의 필법, 영구, 굳센 기운, 다양한 조형성을 갖춘 글씨체 창화. 자, 조선의 새로운 글씨체 중에 고금의 필법을 갖다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 뭐예요? 그러니까 김정희의 추사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리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서에 들어갈게요. 서에는 좀 지역적인 파트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외국 글씨체, 조선이 돼야지 우리 글씨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이전까지는 외국, 중국 글씨체만 있는데 중국 글씨체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글씨체가 왕이지체예요.
왕이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롭습니다. 근데 왕이체는 시험 문제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요거는 이제 심화 때 다룰 거고, 각 시대별로 왕이지체는 잘 쓴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뉘앙스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국 글씨체 중에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글씨체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고려 후기 때 도입되었던 송설체 조맹부체. 여러분 이암이라는 인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암이 누구냐면 농상지표 상사가에서 고려기 때 원나라 농법을 갖다가 담고 있는 농상지표를 갖다 원나라에서 가지고 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게 망곤당에도 참여했던 인물이고요. 이 인물이 망곤당에 참여해가지고 조맹구, 당대 원나라 최고학자인 조맹구의 글씨체를 배워오는 거예요. 그 조맹구의 글씨체가 송설체입니다. 송설체. 바로 이제 이암이 이제 이 글씨체를 갖다가 들여왔다 해가지고 이제 고려오기 때 조맹구의 송설체를 갖다가 이암이 도입하였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송설체가 외국 중국 글씨체 중에서는 가장 시험에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 때도 이 송설체가 이제 유행을 하는데, 그 조선 전기 때 송설체를 갖다 잘 썼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까 그 예지몽 고축을 사람이 이제 예지몽으로 갖다 꽂죠. 그게 이제 안평대군 수양대군의 이제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우리 글씨체가 등장하는데, 우리 글씨체 이상하게 시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김정희의 추사체 빼고는 잘 등장을 안 해요. 석봉체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석봉이에요. 한석봉이 이제 왕이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자적인 글씨체를 만들어놨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동국진체 같은 것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심화 때 가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사체 정도만 잘 봐주세요. 금성문, 비석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옛 글씨체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조선 후기에 김정희가 추사체를 갖다 만들어냈다. 자,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 들어갈 건데, 백과사전에서 우리 조선 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의방유치, 세종 때 의학백과사전, 그리고 성종 때 악학개원 음악백과사전, 대동 웅부 군옥은 어렵습니다. 심화 때.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이미 봤어요. 이수광이라는 인물이 지봉유설이란 백과사전을 갖다 썼는데, 이것 때문에 얘가 있지 않습니까? 실학의 송구자로 평가받는다고 했어요. 왜? 이 백과사전이 서구의 근대적 지식을 갖다 담고 있는 최초의 백과사전이기 때문입니다. 요 백과사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꿈틀꿈틀 등장하기 시작했다. 요게 최초의 이제 서구의 근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선 후기 백과사전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테오 레치의 천주시리,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도 처음 소개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여러 백과사전 중에 또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백과사전이 우리 실학자 있지 않습니까? 투더리 스모프, 이익의 성호 사설이에요. 아주 중요한 백과사전인데요. 요게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익의 성호 사설의 구성까지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개 파트를 전부 다 외우면 바보라고 했어요. 천지 만물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소개한 백과사전. 그게 이제 성호, 이익의 성호 사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이런 비슷한 유의 백과사전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백과사전 중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동국문헌비고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쓴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가능한 가장 대규모 백과사전이에요. 영조 때, 영조의 명으로 있죠. 홍봉안, 사도세자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0권에 달하는 있죠. 대규모 백과사전을 갖다 국가에서 주도해가지고 간행을 했던 거예요. 그게 동국문헌비고. 그게 막 이름이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은 완전 심화로 빠집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금도서 집성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고금도서 집성은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수입해오는 있죠. 당대 청나라 최대의 백과사전이에요. 청나라 백과사전이에요. 우리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 나온다. 왜? 우리 실학에 영향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좀 특이한 백과사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원경제지, 서유구, 소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해동농서를 썼던 소수의 아들인 소유구가 있지 않습니까? 임원경제지라는 농업백과사전, 농업과 농촌생활에 관한 백과사전을 갖다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순조/현조에 해놨는데,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처음 간행이 된 순조 때에 초점이 맞춰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원경제지는 있지 않습니까?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어부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정약전, 정약용이랑 이름 비슷하죠. 정약용 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유박해 때 정약용이랑 같이 유배를 갔어요.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고요. 얘는 흑산도라는 저기 전라도 신안에 그 깡촌 섬으로 유배를 갔던 거예요. 그 섬에서 지 혼자 살면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물고기를 갖다 연구해가지고 우리 역사 최초에 있죠. 어류 백과사전을 갖다 썼던 인물이 정약전이 됩니다.
우주여분 장생성도 나름대로 중요한데 좀 어려워요. 이것도 이제 심화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있죠. 대표적인 백과사전들을 갖다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백과사전을 특징을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다른 백과사전이랑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구별해 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대와 연결, 그리고 백과사전끼리 경쟁.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요. 강론은 기본적으로 성격을 했습니다. 시대별로 어떤 시대에 이 작품이 나왔다. 그 다음에 그 장르 있죠. 뭐 서예, 글씨체끼리 경쟁하게 되면 이 글씨체의 특징이라든지 그 글씨체의 어떤 글씨체에 유명했던 인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랑 연결할 수 있고 그 작품들끼리 구별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런 그 뼈대를 갖다 잡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정치사가 근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연결이 그렇게 쉽지만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지금 연결을 갖다 시켜드린 거고 있죠. 심화 때라든지 문제풀이 강의 때 요거를 갖다 끊임없이 연결하는 연습을 갖다 하실 거예요. 자, 관련된 문제 좀 심화유형이라고 했는데 심화유형 중에 좀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주요 서적들을 편찬 시기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악학개범, 의방유치 둘 다 조선 전기거죠. 악학개범이 먼저예요. 의방유치가 먼저예요. 세종 때 의방유치, 성종 때 악학개범이요. 의방유치, 악학개범, 의방유치, 악학개범 요 두 개 중에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동국 문헌비고가 먼저예요. 지봉유설이 먼저예요. 지봉유설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지봉유설이 조선 후기에 서구의 영향을 받은, 서구적 지식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과사전을 갖다가 써가지고 있죠. 이수광이 그러니까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를 갖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글인데 지금 백과사전이라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전부 다 이제 다 가로보면서 뭐 이런 데서 좀 오류가 나네요. 근데 뭐 교재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글과 관련해서 한글 훈민정음이 처음 등장했던 게 이제 조선 전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세종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민정음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신하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어요. 왜? 아니 왜 좋은 한문을 놔두고 왜 오랑캐 문자인 훈민정음 같은 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한문 씁시다 하면서 신하들은 이제 대부분 반대를 했던 거예요. 속내는 뭐였냐면 일반 백성들이랑 지식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한자라는 되게 배우기 어려운 글자를 갖다 쓰면서 있죠. 전에만 지식을 갖다 독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반포로 갖다가 대부분 신하들은 반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있죠. 결국 이제 이 훈민정음을 갖다 반포하고 유포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포하는 과정에서 세종이 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요. 용비어천가, 조선 왕조, 선대 왕들을 갖다 찬양하는 노래예요.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국 석보상절, 요거는 이제 불경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조선 초마에도 백성들이 아직까지 불교 친화적이에요. 유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경과 관련된 내용을 훈민정음으로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빠르게 훈민정음을 갖다가 유포하고 정착시키려고 시도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대부분 훈민정음 반포를 갖다 반대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도 훈민정음의 가치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야, 너네가 그 좋다고 하는 한자를 갖다 공부하는데도 훈민정음 쓸 수 있다. 동국종은 한자 이제 발음법을 갖다가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삼강인실도 너네가 그 좋다고 하는 유교 동목도 훈민정음, 쉬운 훈민정음으로 백성한테 유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삼강인실도 같은 것도 원해본으로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모습들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서리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하극관리예요. 하극관리. 이 하극관리들은 백성들의 민원을 많이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랑 소통할 수 있게 훈민정음 시험을 갖다 봐서 뽑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이 한글에 대한 연구가 있죠. 조선 후기 때 우리 소중화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자주성 같은 게 다시 일깨워지면서 우리 한글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음운 연구.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글에 있지 않습니까? 음운학상 우수성을 갖다가 역설하는 작품들입니다. 좀 희미하게 나와 있죠. 교재를 갖다 보시면 있죠.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그 다음에 유의 언문지 있지 않습니까? 요 둘 다 우리 훈민정음이 온갖 발음을 갖다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글자로 표현 못하는 발음이 없다면서 훈민정음의 음운학상 우수성을 갖다 역설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게 훈민정음 운해, 그리고 이제 유의 언문지 두 권의 책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휘 연구는 우리 이제 어휘들 외국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우리 속어라든지 우리 어휘들을 갖다 연구하는 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 책들은 좀 어려우니까 있죠. 요거는 이제 심화 가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다음에 이제 공예로 넘어가도록 하죠. 조선시대 이제 한글과 국학 연구에 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고 용비 어천과 속보상절 등을 한글로 간행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리들의 채용에 한글 시험 과목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역시 맞고요. 그 다음에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에는 한글의 우문학상 우수성을 갖다가 확인하였다. 뭐 유해 업문지라든지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에 이게 전부 다 한글의 우문학상 우수성을 갖다가 역설하는 이런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는 양반 관료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이루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양반 관료층, 지배층들은 훈민정음에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있죠. 세종이 이제 훈민정음 반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자, 다음 주제가 이제 공예예요, 공예. 공예는 이제 주로 이제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죠. 공예 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예를 다루는 거는 고려의 공예부터 다루는데 고려 이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톡이라 해가지고 흙을 구워서 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가볍게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고려청자,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품 고려청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고려청자가 2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1단계는 있지 않습니까? 문벌 귀족기 때 귀족적인 성격을 갖다 반영하는 순청자라는 애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이 순청자가 상당한 수준까지 이제 발전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청자가 많이 발전하고 정말 잘 만들었음을 갖다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중 하나가 서궁의 고려도공예라는 기록물입니다. 서궁이 누구냐면 송나라 사신 이에요. 송나라 중국 사신. 중국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고려의 순청자를 보고 있죠. 반해가지고 칭찬을 하는 글을 갖다 적어놨던 거예요. 그게 서궁의 고려 도경. 사료로서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요거 처음 보면 잘 구별 안 되니까 요것도 숙지 사료니까 사료 꼭 숙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 순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자, 문벌귀족기 후기 끝날 무렵에 있지 않습니까? 상감청자라는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순청자에다 상감기법이라는 기법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섬세하게 문양을 갖다 새기는 거예요. 그 상감기법이 뭐 은입사라든지 뭐 나전칠기 기술을 갖다 적용하여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근데 이제 이 상감청자가 그렇게 오라가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원간섭기가 되지 않습니까? 무신직공기 때 애들이 유행을 하다가 원간섭기가 돼버리면 원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몽골 애들이 좋아하는 또 도자기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간섭기 가면 이제 분청사기라는 좀 촌빨라리는 있죠. 도자기가 또 유행하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요 파트도 시험 문제 사진으로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순청자예요. 얘도 순청자고요. 아, 이거 문양이 되게 화려하니까 이거 상감청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순청자도 기본적으로 되게 화려해요. 순청자가 귀족적이라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모양이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순청자와 상감청자를 구별하는 기법은 뭐냐면 음각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색토로 문양을 갖다가 새겼냐 안 새겼냐 그거예요. 얘는 다른 색토로서 문양을 새긴 게 없습니다. 모양만 화려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순청자예요. 요 순청자에다 있지 않습니까? 나전칠기 기술. 여러분 할머니, 시골의 할머니 집에 가보면 검은 농장이 있고 그 검은 농장에 조개 껍데기 비슷한 걸로 반짝반짝 은색으로 이제 무늬를 갖다 새겨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나전칠기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청동에다 있지 않습니까? 은으로 문양을 갖다가 새기는 청동 은입사 기술, 요런 기술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고려의 이제 상감청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요 그 청자에다가 그 음각으로 있지 않습니까? 색토로 갖다가 내가지고 섬세하게 이제 문양을 새기는 기법, 요게 이제 상감청자가 되는 거예요. 사료 읽어보셔야 되고요. 상감청자 제작기법을 나중에 이제 심화로 가면 분청사기 제작기법과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제 스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은 있죠. 고려랑 비교했을 때
그 조선의 이제 공예품은 어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나? 고려의 공예품들은 철저하게 귀족들에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갖다 반영하는 이런 공예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만들기 어렵고 화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싼 이런 공예품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게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와버리면 이 공예품, 도자기가 좀 더 이제 생활의 필수품처럼 문방구, 글을 갖다가 쓰는데 쓰거나 생활용품으로서 실용적 성격을 갖다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려 때보다도 좀 더 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 초기 때 이제 유행했던 이런 이제 도자기의 형태가 우리 아까 보셨던 있죠.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기 시작했던 그 분청사기가 조선 초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원간석기 시작되었고 조선 초기까지 유행을 해요. 이 분청사기를 만드는 기법을 보면 회색 태토 위에 백토를 바른 자기. 이게 심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미리 설명할게요. 우리 청자랑 있지 않습니까? 분청사기의 제작 기법을 갖다 구별해야 되는데, 청자는 있지 않습니까? 태토, 몸체가 되는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토로 모양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갖다 음각이라고 해서 조각칼로 긁어내는 거예요. 홈을 파가지고 그 홈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색토를 갖다가 메워가지고 문양을 새기는 게 바로 상감기법이에요. 상감기법. 근데 분청사기는 좀 달라요. 분청사기 직전에 유행했던 도자기가 청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태토는 청자로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그 청자를 갖다 만든 다음에 얘들은 음각을 새기는 게 아니라 있죠. 그 위에 전체적으로 백토를 갖다 쫙 발라버려요. 백색으로 전체적으로 칠을 갖다 싹 해버려요. 한번 도포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포를 긁어내는 거예요. 태토를 음각을 새기는 게 아니라 있죠. 백토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씌운 다음에 그 백토를 긁어내가지고 문양을 새기는 게 바로 이제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 두 개를 갖다 구별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분청사기와 청자를 갖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 고려 청자는 있죠. 전반적으로 상체가 뚱뚱해요. 상체 비만. 그리고 하체는 날씬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청사기는 있지 않습니까? 고려 청자에 비해서 하체 비만이에요. 상체는 진짜 날씬하고 하체가 비만인 게 바로 이제 분청사기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분청사기에 새겨진 문양들을 갖다 보시면 되게 좀 투박해요. 어린애들이 그린 듯한 되게 천진스러운 무늬들, 물고기, 연꽃 같은 거 이런 게 새겨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나라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했던 거예요. 원나라 촌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림들을 갖다 그리다 보니까 이래 촌빨 날리는 그림들을 갖다 그리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 근데 제가 이제 분청사기를 갖다 되게 이렇게 좀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있죠. 제가 국립박물관 가서 예전에 이제 그 도자기 같은 걸 보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예쁘다, 정말 집에 하나 가져가고 싶다 생각했던 건 분청사기예요. 얘가 사진으로는 이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실제 실물로 보면 색감이 진짜 예뻐요. 색감이. 저는 이제 고려 청자보다도 얘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분청사기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폄하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몽골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분청사기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캐릭터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청사기가 조선 초에 좀 유행을 하다가 조선 중기쯤 이제 사림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사림의 성향을 반영하는 도자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자예요. 우리 그림에서 사림의 성향을 반영하는 문인화들, 사군자들 등장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백자, 사림들의 순수한 정신 세계를 갖다 반영하는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백자들이 조선 중기쯤 되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순백의 고상함, 사림들의 성향을 반영하였다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순백자예요. 순백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이 순백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 가는 거예요. 왜 바뀌어 가냐면 이제 이 도자기를 갖다 향유하는 계층이 확대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가면 민중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민중들도 백자를 갖다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민중들의 아기자기한 성향들이 반영이 되는 있죠. 순백자가 아니라 백자의 그림을 새기는 백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안료로 써서 다양한 그림들을 갖다 그리는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백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청화백자예요. 푸른색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색이 나는 안료로서 그림을 그렸던 청화백자. 근데 이제 이 안료, 그림을 그리는 안료, 푸른색이 나는 있지 않습니까? 물감이 해외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수입을. 근데 이게 한 번씩 수입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라든지 혹은 젓갈색의 색깔이 나는 요런 이제 철화라든지 진사백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후기에 백자가 이제 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조선 후기 때 백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정말 달덩어리 같은 다랑아리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이제 백성들이 이제 성향을 갖다 반영해서 만들어진 특유한 이제 백자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사진을 보시면 요게 다랑아리고 있죠. 얘들이 이제 청아백자, 얘들이 뭐 진사백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기의 변천 순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청자는 고려 거예요. 순청자가 먼저 나오고 상감청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분청사기 청아백자. 순청자, 상감청자. 바로 1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저 착각한 거 아니죠? 맞네. 1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려 문벌귀족기, 무신집권기, 그리고 얘는 이제 건문세족기 이후 조선 초기까지, 그리고 청아백자는 이제 조선 후기에 유행을 갖다 하게 되는 거니까. 자,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진을 주면서 있죠. 이 사진의 도자기가 이제 이름이 뭔가, 어떤 형태인가, 뭐 어떤 양식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고려청자. 그런데 이제 지금 고려청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주로 제작된 순백자 아니죠. 고려의 이제 상감청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고려 후기에 제작된 상감청자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색상이 반전돼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청아백자예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순백자. 맞는 거는 이제 1번 맞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식이랑 양식이 이제 다 틀어져서 오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사 이제 마지막 주제 들어가도록 하죠. 고대 문학과 음악. 요 파트도 좀 지역적인 파트인데 시험에 빈출되는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대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1번에 지금 보시면 유리왕의 황조가,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쉬우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유리왕이 누구냐면 고주몽의 아들, 친아들로서 있지 않습니까? 소선호의 아들들 다 제끼고 왕이 된 애예요. 그러니까 얘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성으로 전도하였다. 요것도 심하지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중에 부인한테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버림받고 나서 꾀꼬리 두 마리를 보면서 궁상을 또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황조가예요. 편편백백 꾀꼬리. 그러니까 꾀꼬리 두 마리 되게 다정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부인은 나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조가. 요거는 원래 국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을지문덕의 우중문시, 요건 유명하죠. 역사적으로 을지문덕이 이제 우중문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수나라 양제 부하인 별동대 30만 별동대를 갖다 이끌었던 우중문을 갖다 놀리는 시를 갖다 썼어요. 지족 평양성 한번 포위해본 게 어디냐, 만족하고 돌아가라 하면서 이제 편지를 갖다 썼던 거죠. 여수장 우중문시.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우중문이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우중문이 뒤통수를 친 사건이 을지문덕에 있지 않습니까? 살수대첩이 되는 거예요. 영양왕 때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 있죠. 왕산악이라는 음악가와, 그리고 이제 이 음악가가 거문고라는 악기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악기로 음악도 만들었다. 가볍게 봐주세요. 백제 정읍사 진짜 심해 안 나요? 그 다음에 신라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1번 백결방아타령. 요건 좀 암기해주세요. 요거 은근히 시험에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신라 있지 않습니까? 백결이라는 백수가 하나 있었어요. 맨날 이제 놀면서 노래나 부르는 백수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거든요. 백수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추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옆집에는 다 방아 찧으면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방아 찧으면서 즐거운 소리가 나는데 우리 집에는 네가 놀아가지고 방아 찧을 곡식조차 없다 하면서 바가지를 긁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즉석으로 있죠. 방아 찧는 노래를 갖다가 작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들려줬던 거예요. 그랬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방아타령을 갖다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히트를 친 백결의 방아타령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백결의 방아타령. 자, 백자가 들어가니까 백제일 것 같기도 한데 백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입니다. 다음에 이제 향가는 뭐냐면 고대부터 해서 나중에 고려까지 불렸던 우리 민중들의 노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향가. 가볍게 이제 그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이제 가야 있죠. 가야와 관련된 노래도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지가 해가지고 이거는 가야의 왕들 있지 않습니까? 육가의 시조들을 갖다가 내놓으라고 주민들이 바다에 가서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어버리리라. 이런 노래를 불렀더니 6개 알이 나왔고 그 알에서 첫 번째 깨고 나온 게 누구야? 그러니까 김수로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국어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금, 가야의 악기인 가야금. 가야 멸망할 때쯤 대가야의 가시랑이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금이란 악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룩이라는 뛰어난 신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가야금이란 악기로 노래를 갖다 만들어봐라 해서 노래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우룩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를 갖다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이 우룩이 나중에 이제 진흥왕한테 투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투항한 우룩에게 충주 탕금대에서 머물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음악을 갖다 발전시키게 합니다. 진흥왕 때 활동했던 배신자 우룩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때도 여전히 향가 나오는데 향가 애용은 바보예요. 요거는 이제 국어시험 같은 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대목은 우리 암기를 해줘야 돼요. 진성여왕이라고 신라대를 갖다 대표하는 좀 놀았던 여왕 기억나시죠? 이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친구랑 그 다음에 좀 노는 승려 하나랑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향가집 하나를 갖다 만들었던 거예요. 현존하지는 않지만 있죠. 우리 최초의 기록상 남아있는 향가집이라서 시험에 언급됩니다. 진성여왕이 좀 놀았다는 걸 갖다 상징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발해와 관련해서는 뭐 정효공주, 정혜공주 묘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사륙별여체 시, 문체 형식이에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중국의 어떤 시, 특정한 형식의 시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발의 금 하는 이제 발의 악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있었다.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음악과 관련된 상식. 이거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는 아닌데 이런 당악, 악, 소각 같은 키워드가 시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어휘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악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 음악, 중국의 음악을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당의 음악으로 대표되는 중국 음악들을 갖다 당악. 그 다음에 악은 뭐냐면 있죠. 궁중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중음악. 우리의 궁중음악. 중국 음악에 당연히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은 우리의 궁중음악. 그 다음에 소각 혹은 향악은 뭘 얘기하냐면 중국 음악에 영향을 받은 우리 음악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 거예요. 소각, 향악이 이제 우리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가 한번 쫙 정리할 건데 막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번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향가는 우리 음악이고 있죠. 요거를 갖다 이제 주로 백성들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향찰이라든지 이두 같은 애 있죠. 우리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발음 표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 시가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국가라든지 백성들의 평안을 비는 요런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요런 내용들을 갖다 주로 이제 화랑이라든지 승려 같은 지배계층들이 많이 창작을 했고 있죠. 백성들이 이제 즐겼던 겁니다. 자, 요 향가가 있지 않습니까? 딱 25수가 남아있어요.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20몇 수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게 두 권의 책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와 고려의 균여전보다는 있죠. 보현시본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균여전 안에 보현시본가, 삼국유사의 14수, 보현시본가의 10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우리 향가가 지금 삼국유사와 그리고 균여가 쓴 노래에 담겨져 있구나, 요 정도로 기억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음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문학 같은 거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외우지 마세요. 한문학은 어느 시대든 유행했던, 어느 시대든 등장하는, 정근대 어느 시대든 등장하는 장르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일단 뭐 지배층의 문학 장르고 있죠. 특별히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그 시대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을 갖다 반영을 한다? 그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화문학 같은 거는 일단 작품을 우리는 외우진 않을 건데 설화문학, 폐가문학이 뭔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설화문학이 뭐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폐가문학이 바로 설화문학 얘기하는 거예요.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을 갖다 모아놓은 문학 작품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문체, 요런 설화문학이 유행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있지 않습니까? 자, 문신들이 있죠. 글을 짓는 문신들이 함부로 얘기하기 무서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바로 할 수 있는 얘기라면 이런 설화문학 같은 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또 돌더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설화문학이에요. 무신직공기라든지 이런 살벌한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화문학, 폐가문학들이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전체 문학, 고려 때 이상하게 가전체 문학이 유행하게 되는데 요거는 사물을 의인해서 풍자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자, 고려 때 설화문학, 가전체 문학들도 등장했다. 요 정도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체가는 잘 봐주십시오. 경기체가는 뭐냐면 신진사대부, 우리 고려의 주도권 마지막 잡았던 신진사대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 5번째 마디의 신진사대부뿐만이 아니라 신진사대부의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무신집권기 때 서방에서 활동했던 이런 애들 있죠. 여기서부터 요 신진사대부 부류들이 불렀던 노래, 그게 이제 경기체가예요. 향가 형식을 개성해가지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새로운 음악인데, 요 음악 장르가 신진사대부 계열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갖다 가져요. 경기체가. 노래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별곡. 고려의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들을 그냥 별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음악, 고려의 백성들이 향유했던 노래 보십시오. 고려 때도 향가가 불렀어요. 규녀의 보현시범과 같은 거. 불교로 갖다 전파하기 위한 노래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소교, 고려 가요 혹은 고려 속악이라고 나옵니다. 고려의 대중가요로 갖다 이렇게 이제 뭐 고려가요, 고려 소교, 고려 속악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대중가요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분방하게 백성들의 이제 정서를 갖다 표현했던 노래입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청산별고,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은 쌍화점 2개만 일단 기억을 해주십시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시와 관련하여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사르리 사르리였다, 청산의 사르리였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르리였다. 요게 그 유명한 청산별곡이에요. 요거 숙지사료입니다. 요 사료 국어시험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사시험에도 몇 번이나 언급됐던 사료예요. 숙지사료.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소교 중에 대표적인 이제 청산별곡이에요. 요 청산별곡과 관련해서 옳게 추론한 것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설화의 형식으로 현실 도피적인 수필문학, 설화문학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사장문학이 과거제의 시행으로 발달했다. 사장문학은 지배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시를 짓고 작문을 하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들은 경기체가라는 새로운 시가를 발달시켰다. 자, 이거는 고려의 신진사대부와 관련된 경기체가, 소교랑은 또 다르죠. 가전체 문학도 별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소교는 서민의 생활 감성을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요게 이제 고려 소교를 대표하는 청산별곡이에요. 정답은 이제 5번 되는 거죠. 요 문제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고려의 여러 문학 장르들이 있죠. 요것들을 갖다 이제 소교랑 구별할지 아는가 하면서 문제를 갖다 구성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 전기도 후기도 이제 한문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문학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이 쓰여져요. 지배계층들이 한시 짓고 문학작품 짓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한문학이라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좀 특수한 한문학들,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 한문학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고려전기 때는 요걸 봐주세요. 동문선. 우리 이미 봤어요. 성종 때 동동동 시리즈.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있죠. 조선전기 때 자주성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학작품들을 갖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문서는 성종 때 동동동 시리즈로서 시험에 언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 안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조선 후기 역시 한문학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거는 있지 않습니까? 자, 조선 후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요런 이제 정세에 이제 적응을 갖다 못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현실을 갖다 비판하는 한문학, 문학 장르가 한문학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고 작가의 어떤 역사 인식이 중요한 있죠. 이런 작품들이 시험에 나와요. 박지원 중상학파죠. 중상학파 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반제도의 모순을 갖다 비판하는 양반전, 허생전, 호질 요런 이제 한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정약용 세도정치를 살아왔던 정약용의 세도정치기 때 있지 않습니까? 군역의 폐단을 갖다 비판하는 애절약 요런 작품들이 조선 후기의 한문학으로서 시험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화문학이 조선 전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만 기억합시다.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생육신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사육신은 세조의 계유정난에 반대하다가 죽은 애들이에요. 목숨을 잃은 애들. 그 다음에 생육신은 살아는 남았지만 세조가 주는 더러운 녹을 먹지 않겠다면서 관직을 버리고 초야에서 이제 방황했던 애들입니다. 그 방황했던 애들 중 하나가 이제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데, 얘가 이제 금오신화라는 최초의 한문 소설이자 있죠. 설화문학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세조 때도 이제 문신들이 울고든 소리를 갖다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설화문학 장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예요. 예, 잘못 포기했습니다. 예, 조선 후기.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스킵. 그 다음에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특유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갖다가 특수하는 문학 장르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조선전기 때 악장문학, 종묘 제례 때 사용하는 노래들 있죠. 그거를 갖다 악장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건국되고 나서 조선의 종묘에서 조선의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조선 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용비어천가, 월인천각지곡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문학은 뭐냐면 이거 원래 고려 말에 등장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조선 전기 때 유행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특수 장르로 정리를 할 거고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를 갖다 띠고 있는 특이한 문학 장르고 있죠. 다양한 계층에 향유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가사문학은 우리말을 갖다 사용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 가사문학이 조선 전기 때 정철, 초기에 서인을 갖다 주도했던 정철에 의해서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철이 있지 않습니까? 정철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인은 세게 때리자, 남인은 살짝 때리자 했지 않습니까? 그 경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했어요? 류성룡으로 갖다 중심을 하는 남인 계열이 승리했다고 했죠. 그래서 서인이 세게 맞았다, 살짝 맞았다, 살짝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철이 사약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유배를 갔던 거예요. 이 유배간 정철이 있지 않습니까? 선조를 그리워하면서 쓴 가사문학들이 사민국, 송민국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공부해 보셨으면 얘들 보면 이가 갈릴 거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다 우리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민국, 송민국 안 배울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동별국도 있지 않습니까? 정철이 이제 지방간으로 가 있을 때 쓴 이제 가사문학이에요. 국어 시간에 정말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아악정리. 악은 우리 궁중음악이라고 했어요. 조선 초에 이제 악을 갖다 정리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관습동함이라는 기구 우리 이미 보셨고요. 그러니까 세종 때. 그리고 이제 세종이 정간보, 성종 때 성현이 악학개몽이라는 음악 있잖아. 백과사전을 갖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빠져있는데 우리 세종 때 배웠던 세종 때 이제 관습동함에서 활동했던 박연이라는 인물도 같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 전기의 여성들의 사회적지가 높다고 했어요. 조선 후기의 여성들의 사회적지가 높다고 했어요. 조선 전기가 사회적지가 여자들의 사회적지가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류문학은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 전기의 여류 시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황진이, 신사임당, 허난설화. 신사임당은 있지 않습니까? 이의 엄마고 있죠. 허난설화는 허균의 누나예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허균이가 있지 않습니까? 허균이는 조선 후기의 인물이에요. 광해군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허균의 누나는 허난설화. 얘는 조선 전기에 나와 있어. 이유가 뭐냐면 허난설원이 임진을 한 전에 죽게 돼요. 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는 조선 전기, 그 다음에 동생은 조선 후기 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진이는 누구랑 관련되어 있냐면 여러분 화담 서경덕 있죠. 서경덕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후기의 특수장르, 조선후기 특수장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조선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서민, 백성들의 문학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백성들의 문화를 갖다가 반영하는 있죠. 이런 문학장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은근히 조선후기를 갖다 상징하는 징표로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글 문학이에요. 광해군 때 허균이 홍길동전 처음으로 씁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 김만중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 우리 일반적으로 시조하면 지배층의 문학이에요? 피지배층의 문학이에요? 지배층의 문학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 가면 백성들이 성장하면서 백성들이 즐기는 사설시조라는 게 나온 거예요. 원래 시조가 짓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정확한 어떤 율격이라든지 음률 같은 게 있어요. 그 룰을, 규칙을 지키면서 시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백성들한테 어려웠던 거예요. 그 룰을 갖다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백성들 마음대로 너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사설 시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형식 그리고 자유로운 감성을 갖다 표현했던 시조, 그게 조선후기 사설 시조예요. 그 다음에 민요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리랑 같은 민간의 이제 노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소리도 아실 거고 그러니까 소리꾼가, 그 다음에 이제 고수가 벌이는 소리꾼은 이제 얘기를 하고 한 번씩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고수는 이제 북쳐주는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탈춤, 산대놀이 이런 것도 조선후기 가면 유행을 하죠. 그러니까 양반들을 갖다 풍자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6번은 이미 배웠어요. 이건 서민문화는 아닌데 있지 않습니까? 조선후기 때 특별히 유행했던 이제 중인들의 문학이 위양문학이라고 있습니다. 시사를 갖다 조직해가지고 중인들이 야 우리도 양반들 못지않게 시 잘 지어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 이제 문학과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 다 정리했습니다. 밑줄친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자기 나왔죠. 요게 지금 색깔이 명백하진 않는 글에 보니까 지금 청아백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 시기 때 형태가 단수당호 꾸미면 쭉쭉 백자가 유행하였고 그 다음에 쭉 청아백자. 그러니까 이 시기는 결국에는 요 청아백자만 봐도 조선 후기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소리 작가 가명극이 유행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백성들의 문화들. 위선적인 양반의 생활을 풍자하는 양반전, 허생전 등 한문소설. 맞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양반전, 허생전이 한글소설 아니에요. 홍길동전이 한글소설이고 얘는 한문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로비 출신의 문인들이 등장하였고 황진이 같은 여류 작가들도 활동하였다. 황진이 조선전기라고 있어요. 3대 여류작가 조선전기 X.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보은사 법준사 팔장전, 그리고 이제 논산 쌍계사. 자, 17세기 18세기 건축물들을 암기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죠. 좀 험하긴 하지만 자 법주를 금하니까 화를 내더라. 화엄사각함정. 그게 17세기. 그리고 뭐라고 화를 했냐? 18 뭐 쌍계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알려드렸습니다. 18세기 때 또 3대 대웅전. 그래가지고 요게 전부 이제 17세기 18세기 때 불교 건축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학과 음악 끝냈고 마지막 주제 이제 기행문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기행문을 정리해 놓은 순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원래 이제 문학과 음악이 마지막 장르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기행문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 요거를 갖다 제가 또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통일신라 때 해초의 왕후천축국전.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있지 않습니까? 하대, 신라 하대 때 일본 승려 엔린이 썼던 중국 기행문 입당구법술라인게 장보고로 언급하고 있죠. 장보고와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전기 성종 때 해동제국기 조선전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 잘 보여주는 신숙주가 있죠. 쓴 그림, 그 기행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홍대홍이라든지 박지원, 박제가 해가지고 중상학파들이 전부 이제 중국의 청나라에 다녀와가지고 청나라 기행문을 썼다고 했어요. 그거 영기, 열하일기, 국학이 해가지고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종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일동교라든지 서유근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계양기 내용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배운 뒤에 나중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드디어 있죠. 그년 정근대를 갖다 마쳤습니다. 강론까지.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있죠. 연결해서 바로 이제 계양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